있고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옆에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모두 아시는 그분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시는 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세환 선생님 그리고 조슈아 목사님 같이 오늘 말씀 같이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달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이라는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내부를 가득 묘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그라미를 직접 그리지 않고 그 대신에 외부를 그리다 보면 달이 드러나게 되죠. 달이라는 것을 신 혹은 신성,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 세상 만들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소통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레비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신을 바라보려고 할 때 신은 우리의 시선 자체를 끌어내려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옆에 사람들 그 얼굴을 마주 대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죠. 신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을 얘기하려면 사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 오늘 모신 이 홍세화 선생님은 후자의 방법, 이 외부를 채워가면서 달이라는 이 내부 빈 공간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문학의 시선을 가지고 레비나스가 말한 이웃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게 하는 분이 바로 홍세화 선생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종교나 신 이런 이름을 직접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들이 꿈꾸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몸소 늘 몸부림치고 부딪히는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 바로 홍세화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망이라는 것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외연으로 우리가 달을 그리는 그런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신이 없이, 종교라는 것 없이 때때로 희망이라는 미래조차도 그냥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또 다른 신앙의 울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역설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이 명제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현재와 미래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 마치 불교가 가르쳐주는 철학 용어 분리라는 단어처럼 둘이 아니면서 하나, 하나가 아니면서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면에서 보면 미래를 품고 있죠.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미래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고 나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현재 속에 이미 다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살아내셨고 가르치셨고 다 드러내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 신학자 본 헤퍼가 그래서 종교 없는 기독교, 알듯 말듯한 얘기를 했죠. 그가 말한 대로 신 없이 신과 함께 사는 신앙의 1세기 표현을 바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종교 신학자 폴 리터도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not yet이라는 이 내세,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라는 이 임이라는 현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죠. 희망이라는 것 우리가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요, 임이라는 이 현재 자체가 흐릿해져 봅니다. 현재라는 기회, 현재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죠. 때로는 현재가 너무 없다 보면 자기 보호하려는 반사신경이 작동을 해서 대개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희망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우리의 현재 행위가 희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 역설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우리는 희망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가 바로 지금 여기라는 이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와 있죠. 현재 속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서 현재를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내는 이 신앙은 때로 우리가 신뢰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신뢰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명확히 사랑하는 대상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성찰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성찰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지배체제라는 이 권세를 늘 거스르며 도전을 해왔습니다. 권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월트 윙크라는 이 신약학자가 이 말씀의 권세라는 의미를 지배체제라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다른 단어로 풀어내었습니다. 지배체제로 이해된 권세는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비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땅에 있는 것이면서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제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 어떤 것들을 이 권세, 지배체제라고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오늘 과학 이해나 이 철학적인 지식을 갖지 않았던 2000년 전 이 신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이 지배체제를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는 거대한 스크린에다가 투사를 시키고 이해를 했죠.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프로젝트를 쏘아서 개념을 설명하듯이 1세기 사람들은 이 하늘이라는 이 스크린에다가 지배체제를 투사를 시켜놓고 사탄, 귀신, 악마, 죄,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뭔가 모를 이 악한 기운들, 몹쓸 어떤 영적 기운들이 느껴졌고, 그 감지한 기운들, 그게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권세, 지배체제라고 이 1세기 사람들이 이해를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지배체제가 단순히 혈과 육,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 제도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제도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 동시에 이 제도 너머에서 펄럭이고 있는 이 몹쓸 악한 기운들을 이 1세기 사람들이 느끼면서 그게 바로 권세, 지배체제라고 이해했습니다. 바로 이 지배체제라는 권세가 자꾸만 몹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에 대한 말씀 나눔을 오늘 이제 홍세화 선생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좌표라는 책에서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큰 질문을 우리 선생님께서 던지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질문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과연 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요. 제가 사는 동안에 프랑스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은 분이 아벨 피에르라고 신부님이십니다. 20년 동안 그 프랑스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은 1위를 계속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을 굳이 둘로 나누어야 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종교에 몸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웃과의 관계 맺음이나 사회가 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과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말년에 남긴 문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그 답은
바로 옆에 사람입니다.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삶을 공유하는 내 이 옆에 사람, 내 가족과 동료와 친지와 이웃이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 또 그가 묻기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이고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내지 불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오늘을 소홀히 살거나 아니면 지금 해결해야 되는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자칫 놓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 스피노자가 말한 바 있는 내일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는 이 말은 그 말씀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핑계로 오늘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한다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목사님께서 희망에 대한 희망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진정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합리화로도 어떤 점에서 그것이 쓰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배체제나 권세 이런들이 말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은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죠. 네, 지금 이제 잠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떠오른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제 출발점은 제가 판단할 때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은 생각을 어떻게 형성하나 라는 물음을 던질 때에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은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갖게 되었나요? 라는 이 물음을 던질 때에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아이와의 대화에서 생각을 묻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도 잘 안 해주는 이런 우리의 문화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생각을 묻거나 이렇지 않고 주입하는 이런 생각을 그냥 가져라라고 암기해라라고 하는 이런 교육만 하기 때문에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생각의 성질이 고집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할 뿐, 그 고집하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묻지 않고 있는 이런 모순적, 전도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가 이 성찰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회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나는 고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에 가까워져 버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생각을 고집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생각의 성질이 고집입니다. 문제는 그 고집하는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삼고 계신데, 그 소중한 생각, 내 삶이 소중한 만큼 내 삶의 이 방향을 정하는 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 생각 어디에서 왔나를 물어야 한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아주 거칠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은 여러분이 창조하셨습니까?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하셨나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과연 내가 선택했을까? 라는 이 물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창조한 것은 물론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별로 자신이 없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간극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만큼 이 맞지 않는 내 삶의 소중함에 비하여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데카르트 존재론적인 질문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죠. 나는 신앙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앙인은 아니죠. 이 신앙도 그러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학교나 교회 같은 기관들은 이런 자기 성찰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다지 반기는 것 같지는 않죠. 선생님께서 이 학교나 교육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녔던 이 학교들 외형적인 모습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가? 학교는 당연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건물이나 어떤 외모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던지고 보면 많은 생각들이 또 도출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학교나 이 건물, 제도,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생각의 형성에 대하여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하게 누구에게나 요즘 그 현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생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두말할 것도 없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제 학문적으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의식세계를 형성한다고 말하는데요. 사회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럼 우선 아주 단순한 질문,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 두 아이가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프랑스 학교를 가면서 제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학교의 모습이 제가 한국에서 다닌 학교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학교가 아주 작고 특히 운동장이 없었습니다. 운동장이 없고 운동장이 없으니까 교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줄을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줄을 서본 적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몸으로도 줄을 서본 적이 없고 석차로도 줄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에 이미 익숙해진 몸으로도 줄을 서고 석차로도 줄을 서게 되는 이런 위계화 내지는 획일화라는 이런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몸에 익숙하게, 또 의식에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점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스스로 던졌죠. 일본을 통해서 왔건 미국을 통해서 왔건 우리의 근대식 모든 제도는 그 뿌리가 유럽인데 왜 정작 유럽 땅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 비슷한 학교가 안 보이나? 그러다가 한참 지난 뒤에 프랑스에서 제가 다닌 학교와 아주 닮은 학교를 만났습니다. 운동장도 아주 널찍했고요. 구령대, 교단도 아주 널찍하게 있었고,
학교 교문 들어가는데 수의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닌 학교와 너무 닮은 학교는 프랑스에서 군사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서 제가 한 대 얻어맞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는데 천천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땅에 근대식 학교가 처음 생긴 게 1894년 가보개혁 시절이었습니다. 즉 꼭 120년 전인데요. 그 다음에 1900년에 그 관립중학교가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1894년에 관립소학교, 1900년에 관립중학교, 그 다음에 금방 일제에 의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서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제 강점기 동안 36년 동안 우리에게 이 틀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힌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군국주의 일본 시절에 어떤 목적으로 학교를 지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시 군국주의 일본에 맞는 그런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학교라면 당연히 군사학교가 제격이었다라는 점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 점에서 운동장은 연병장이고 수의실은 위병소이고 그 다음에 교관 구령대는 사열대인 이 병영의 구조를 갖게 되었던 것인데, 문제는 1900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민주공화국이 섰으면 이제 군국주의 일본이 아닌 민주공화국에 맞는 민주공화국의 주체를 길러내는 학교로 탈바꿈되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분단과 전쟁, 일제 부역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재단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그때 바로 민주공화국이 정상적으로 이 땅에 자리 잡기가 어려웠고, 바로 그런 점이 학교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그 점이 바로 이 군사학교를 본뜬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또 답답한 마음으로 확인하게 되죠. 실제 요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 일제 전제를 청산하지 못했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국주의 일본 시절에 정초된 학교가 구조라든지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주체를 길러내는 그런 학교가 아닌 그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생각의 형성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이 학교를 통하여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무엇에 의하여 누가 선택한 생각들을 우리가 주입받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인데, 이 학문을 우리는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결과를 빚어오게 되죠.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논리를 갖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글쓰기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끊임없이 학교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에 우리와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암기를 할 때 그들은 글쓰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암기는 모든 학생에게 어떤 개성도, 정체성도, 처지도 무시하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입력시키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글쓰기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과 그리고 사회 경제적 처지에 그 토대를 두고 출발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가능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죠.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객관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지배 세력의 주관성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객관적 진실이라고 주입받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지배 세력이, 지배 체제가 이른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바로 권세라고 표현하는 이 권세의가 객관적 객관성이라고 포장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배체제 또는 권세의 주관성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입식 암기교육이나 이런 걸 통하여 입력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생각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는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대하여 이 비판적인 어떤 안목이나 인식 능력이나 이런 것을 편차가 있겠지만 갖고 계실 터인데, 그런 비판적 사유나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형성하셨나요? 한국의 특징은 절대로 학교 교육을 통하여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그래도 비판적 사유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께서는 그 생각 어떻게 내가 갖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 분이 그걸 찾을 수가 없고, 그런 분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 전체로 따지면 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이분들이 대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 이 특별한 계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언젠가 어떤 계기에 선배를 잘못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게 한국의 특수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유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은 그런 계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하여 일정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음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혀 막혀있는, 그래서 이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 잘못 기웃거리거나 아니면 일터에서 선배 잘못 만나서 소주잔을 여러 차례 기울이거나 이런 선배를 물론 잘 만난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그런 계기가 있지 않고는 비판적 사유 능력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이것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고, 이것이 어떻게 학교라는 이 구조가 일제 때 정초된 이 학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점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도 특히 생각의 형성과 관련해서 짚어볼 그럴 문제로 학교의 구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 방금 말씀 들으면서 좀 분노 같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불안감을 느끼고 대한교육, 대한공동체를 통해서 대한학교를 세워서 주류는 물론 아니죠. 마이너 그룹이지만 그렇게 살아내려는 몸짓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도권 교회가 가지는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들에 저항을 하면서 역시 주류는 아니지만 소수의 그룹들이 대한교회를 세우고 대한종교교육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한국 사회가 이 교과서 문제로 많이 들끓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나 이 사회 과목처럼 한 가지 답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과목들조차도 절대적인 하나의 답을 자꾸 주려고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받은 이 공교육,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사회 과목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니까 자본주의, 노동 이런 데 대한 중요성들에 대해서 별로 배운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한 현실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너무 딱딱한 얘기여서 저도 이제 선배 잘못 만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네에서 참 가깝죠. 제가 그 창동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원래 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뭐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좀 이 서설이 좀 긴데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이명박 정권 때 총리를 지낸 정운찬 씨하고 초중고대 동창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경국민학교를 다녀서 창경은 근처에 지금 이제 이사했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 옛날에 살던 이 아동들이 이제 다 창경국민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그 창경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창경국민학교는 가장 이 지역에서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여기 낙산이 많이 이제 좋아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이제 50년대 이제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다녔으니까 그때 바로 이제 정부에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휴전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바로 낙산이 그 당시에는 거의 천막촌,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창경국민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창경국민학교는 저처럼 이제 서민 집안이거나 이런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주로 다녔죠. 제가 아마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창경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창경국민학교 다니는 선배들을 따라서 골목에서 배운 노래일 텐데요. 그 노래를 들으시면 제가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반세기도 더 전에 이 동네 사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배웠는지, 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경국민학교는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화국민학교는 아주 잘 사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효재동으로 가면 이제 효재국민학교는 이제 좀 중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창경국민학교 다니는 형들 따라서 꽁문이 붙어가지고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창경 거짓대들아 깡통을 옆에 차고 해화학교로, 이 노래입니다. 이게 하도 많이 부르고 너무 단순한 멜로디여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제가 창경국민학교 그러니까 6학년 때 일반이었는데, 일반 제가 반장이었어요. 84명이었습니다. 84명. 그리고 이제 6학년 3반 반장이 정운찬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 정운찬 그 당시 경기중학교에 12명이 시험을 봤는데, 저희 창경국민학교에서 저하고 이제 정운찬이 딱 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중학교,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은 다르지만 처음에 이제 서울공대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정운찬 씨는 이제 서울 그 당시 상대죠. 를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초중고대로 치면 유일무이한 적인데, 바로 내일 모레가 바로 5주년이네. 내일이 바로 용산참사 5주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이명박 정권 때 정운찬 씨가 총리가 되면서 아직 그때 용산 참사 문제가 잘 해결이, 어차피 끝까지 해결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랬을 때 제가 바로 용산 참사 그 문제 해결하라고 다른 데도 아닌
정원창 씨가 총리였던 그때 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스스로 나도 그 1인 시위를 하면서 1시간 동안 나도 잘 나갔는데 나도 공부 좀 꽤 했는데 어쩌고 이렇게 됐나 이러고 보니까 바로 제가 선배 잘못 만나는데 그 대학 1학년 때 아주 팬통 선배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이제 이 삶의 어떤 그 변곡점이 온 거죠. 이 서설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물론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면에서 참 몸은 불편하고 어렵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어떤 인간적 삶이랄까 이 인간의 길이랄까 이런 점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선배를 그렇게 만났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에서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이 노동 문제, 뭐 최근에 뭐 철도 노동자의 파업이라든지 그 전에 쌍용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이 노동 문제와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아주 간단한 생각을 단순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요하게 공부하는 과목 중에 중요하게 공부하는 과목이 4과목인데요. 그 4과목 중에 하나가 사회라는 과목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말인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자연이 있고, 사회가 있죠. 왜 사회 과목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과목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사회를 공부하고 중학교에도 사회 과목이 이제 분리돼서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우는 사회 과목에서 제가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하게 꼭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사회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 3권에 대하여 자본주의의 역사, 노동운동의 역사, 노동조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공부해야 그래야 이 사회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유럽의 특히 북유럽이나 이런 데 3인주의나 이런 것이 잘된 사회의 예를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 핀란드라든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들은 초등학교 때도 가장 중요하게 방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입니다. 이런 것을 방문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가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노동자 의식을 함양하고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제 두 아이도 프랑스에 학교 다니면서 사회 시간에 모의 노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대표도 돼보고 사용자도 돼보고 이러면서 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 모의 노사 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회 경제적 정체성에 맞는 그래도 근접하는 의식을 갖도록 도모하는 거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딸아이가 글쓰기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집계에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게 글쓰기 주제였어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사회 시간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로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공부가 없고 특히 사유하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저 주입식 암기 교육만 하고 이런 현실이 결국 노동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식, 노동자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이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이런 점이 아닌가 싶은 거죠. 말하자면 아까 제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특히 나는 고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집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신이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를 스스로 배반하는 그런 생각을 고집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물상식하고 이런 이 권세가 계속 관철되는 이런 배경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바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특히 사회 과목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던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선배를 잘못 만난 그것의 대부분의 경우가 민족 정서에 입각한 분단 상황에 대한 이런 것으로 출발하는데,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노동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영어에 우연히 하게도 영어로 옮기면 L자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Love, L-O-V-E. 그 다음에 자유, Liberty, L-I-B-E-R-T-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 Labor입니다. L-A-B-O-R. 이 세 가지, 사랑과 자유와 노동,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해야 되고, 특히 자유의 의미가 한국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게 부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입고 있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모든 것이 다 인간 노동의 열매라는 점을 끊임없이 짚어보고, 이 노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노동의 이 중요성들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 현대 사상가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현대인들이 마치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가지고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피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기계화된 이 삶, 그 안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채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수인들, 약자들, 우리 주변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또 목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다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지를 자꾸 팔아먹는 것 같은데, 근데 쏟아내는 이 복지 정책들의 숫자에 비해서 우리 현실은 너무나 거기와 먼 것 같고요. 우리 성서도 복지를 중요시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성서 말씀에서 디아코니아라는 이 섬김이라는 것들을 중시하면서 가르쳐왔죠. 초기 교회들도 이 디아코니아를 중시해서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고, 또 지금 현재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한 측면이라고까지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실행을 해온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세화 선생님은 생각의 좌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눔과 분배라는 이 특징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심지어 그 두 가지가 좀 적대적인 특징까지 다 보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분배 정의를 우선시하고 강조를 한 것으로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참 한국의 한국 사회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언어에서 공자님 말씀도 정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름을 정확하게 붙여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예를 들면 요즘 철도와 관련돼서 나오는 말 중에 이제 민영화라는 이 말도 전혀 정확한 말이 아니죠. 그건 사유화입니다. 이 공기업의 반대는 사기업이지 이 민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왜 민영화라는 말을 쓰게 되냐, 이게 다 이념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민자, 백성 민자가 들어감으로써 은근히 이 긍정적인 그런 것을 받아주게끔 되어 있는,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표현인데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잘못된 표현이죠. 이런 말들이 그런 언어 자체에도 있지만 실제 위정자들이, 권세가들이 또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주제와 관련된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민주화라는 표현은 민중이 쓰는 거지 권세가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민주화라는 것은 민중의 요구에 의하여 권세가들, 이 지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배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권세가들이 경제민주화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참 이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민주화가 시의 산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놓다 보니까 그 경제민주화 말만 해놓고 하지 않아도 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이 짚어야 할 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요. 그것도 참 희한한 것이에요. 가장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주장하는 소통,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최고 권력자가 말해야 될 것은 경청입니다. 소통이 아니고, 최고 권력자가 소통하라는 것은 내 뜻대로 다 해라 라는 의미에서 뭐가 다른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도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이런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바꿀 수 있는 동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니 소통이니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비판적으로 그걸 사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금 방금 이제 질문하신 복지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 언어의 분화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나눔과 분배에 대해서입니다. 나눔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찬사를 보내고 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제가 볼 때는 몰상식한 신문에 속하는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그러거든요. 이 지나가는 길에 제가 언론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에 진보 보수 신문이 있다고 그러고 한겨레 경향은 진보적이고 조중동은 보수적이라고 그러는데 제 판단은 좀 다릅니다. 한국에 두 가지 신문이 있는 건 사실이나 진보 보수 신문이 있는 게 아니고 몰상식한 신문과 상식적인 신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그 몰상식한 신문에 속하는 그런 데서도 나눔 캠페인도 벌리는데, 그렇게 나눔은 참 좋아하는데 분배에 대해서는 쌍심들을 돋는, 나눔과 분배가 비슷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한국에서는 나눔의 반대는 독차지일 때 분배의 반대가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장주의에 갇혀서
분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가령 여러분은 국민 부담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민 부담률이란 국민들이 다 각자가 소득이 있을 때 거기에서 국가와 사회에 내놓는 조세와 그 다음에 그 사회보장 분담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 부담률을 보이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일 높았을 때 47%에 이르죠. 그만큼 국민들이 자기 소득 중에서 많은 부분을 재분배를 위한, 지금 얘기하는 이 분배, 재분배, 즉 복지를 위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교육과 복지를 위하여 내놓는 거죠. 그걸 다시 비용으로 그 교육과 무상교육이나 이 보편 의료체계나 이런 것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부담률이 한국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26%입니다. 그러면 47%에 비하여 26%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 비용이 그 피에르 부르주에 같은 그 프랑스 사회학자에 의하면 오른손 부분이 있고 왼손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오른손 부분은 정부라든지 이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왼손 부분이 국민에게 복지와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걸 해주는 그런 비용이죠. 그랬을 때 바로 오른손 비용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왼손 비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47% 대 26%라고 하지만 일단 오른손 비용을 다 쓰고 남아야 왼손으로 가는데 한국처럼 분단 상황인데다가 국방비 엄청 들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그 분담금까지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비용 다 들고 나서 남는 걸로 교육 복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복지 비율은 그야말로 OECD에서 맨 꼴찌 수준, 그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의 대밖에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재분배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만큼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신문들이나든지 이런들이 갖고 있는 그렇게 펼치는 이런 분배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지배하니까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케하는 요인이 있죠. 이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인데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데 바로 그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복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대충 구체적으로 5가지 불안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 이건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주거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이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죠. 그 다음에 교육, 양육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이를 갖게 됐는데 적당하게 원하는 대로 교육,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이죠. 그 다음에 노후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됐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죠. 이것이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에서나 미래를 전망하는 인간에게 주는 불안의 요인입니다. 바로 이 불안은 흔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불안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 영혼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훼손하게 되고 공감 능력을 상실케 하고 타자의 이웃의 고통에 그 공감하거나 이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내 코가 석자다 이럴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불안 요인을 줄여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보편복지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공적 분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적 나눔만 강조되고 공적 분배가 이 사적 나눔에 의하여 외려 적대 시대는 이런 경향을 보이죠. 그 남미에서 구민 활동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활동했던 돈 헬더 가마라 주교라는 분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보죠. 그분이 어떻게 말씀드렸냐 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니까 나를 성자라고 부르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가난을 낳는 근거에 대하여 왜 이 가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로 나를 성자라고 부르던 사람이 나를 빨갱이라고 부르더라. 이 남미의 상황과 바로 한국의 상황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시혜를 하거나 온정을 베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처지에 가 있기 전에 보편 복지를 통하여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바로 그 5가지 문제를 불안 요인을 거의 다 국가와 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분배의 정의가 거의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불안 요인을 다 가족 단위에서 핵가족 단위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가족 이기주의가 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유럽 사회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면 어떤 무상교육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 의하여 사회주택정책이라든지 또 그 서민일수록 자기가 부담금이 거의 없는 의료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복지 사역저 노후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국가와 사회와 일정 정도를 해결한 뒤에 그 다음에 경쟁하는 구조인데 우리는 밑바닥부터 경쟁하는 구조. 이 모든 불안 요인을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데다가 이 계층간 소득 편차는 또 엄청나게 심한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쟁에 치여 살고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그 요인을 어떻게 공적 분배를 통하여 좀 더 사회가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게 할 것이냐 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은 위정자의 경제민주화니 이런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중이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지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나갈 때에 그 길이 열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름이라는 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공감을 많이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웃을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모독하고 배제해왔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홍세화 선생님 말씀 들으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다 다르게 태어나서 바로 그 때문에 평등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는데 또 사람이 다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요건입니다.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평등이 주장되어야 하고 또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그런 그 사회 환경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다름이 이 존중받기보다는 차별하거나 또는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까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성찰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혹시 이제 요즘 소위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걸 보면 나의 DNA를 입력시키면 나와 똑같은 인간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설정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상상력을 발동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무수히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다 달리 태어나는 다른 모습을 갖고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안도하고 다행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또 다르다고 시비를 겁니다. 똑같아도 안 되고 다르다고 또 문제를 삼고 이렇게 되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바로 이런 답변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죠. 성찰 이성의 성숙 단계가 낮은 수준에 머물 때에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그 다름을 존중하기보다는 바로 다름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비교하여 나의 우위, 내가 더 낫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즐거워하려는, 만족해하려는 그러한 저급한 속성을 갖고 있다. 다름이 있으면 바로 비교하는, 그래서 내가 더 낫다 라는 이런 걸 통하여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만족해하는 이런 속성을 보이는, 바로 이런 점을 누가 활용하느냐? 바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인들이나 권세가들이 활용을 한다는 것이, 그 부추기는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차이를 존중하기보다는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는 배제하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다름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면 그걸 우리 자신을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데, 우선 폭넓게 가장 우선 제일 쉽게 만나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다름입니다. 또 성징의 다름이 있죠. 대다수는 성징이 이성애자인데 아주 소수의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성징의 다름, 성의 다름, 성징의 다름, 다음에 출생지의 다름, 그 다음에 문화, 종교의 다름, 그 다음에 사상의 다름,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다름에 대하여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아직도 여성에 대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고 최근에 그래도 좀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존중되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관철되고 있고, 또 성소수자나 장애인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차별, 억압이 역시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에 대한 차별,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그 억압과 배제가 관철되고 있고,
또 한국과 같은 이 사회에서 분단된 것도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인데, 지리산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다름에 대한 그런 그 차별 의식이나 이런 것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한번 되짚어 볼 것을,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20세기 초에 독일에 사는 유태인 젊은이가 아리안족이고 게르만 그 다수를 차지하는 그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나는 잠잘 때만 잊어버릴 뿐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유태인이라는 걸 확인한다. 끊임없이 확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또 나를 짚으면서 너 유태인이지? 라고 묻는다. 나는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유태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바로 또 당신들은 걸핏하면 나에게 너 유태인이지라고 묻는다. 거꾸로 너는 아리안족, 게르만족인 너는 자고 일어나서 내가 게르만이지 라고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소수자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요구받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다수자는 절대로 자기 성찰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 아리안족, 이 게르만은 자고 일어나서 내가 게르만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아무도 또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게르만이지라고. 그러니까 이 반대 상황. 유태인은 소수자여서 끊임없이 자고 일어나면 내가 유태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걸 확인하는데, 또 끊임없이 너 유태인이지라고 물어보는 이러한 점에서 바로 소수자가 겪는 그런 자기 반추, 자기 돌아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소수자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항상 약한 자리에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그 다름에 대한 존중이 취약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 소수자나 또는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이 부족한 이 점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유럽에서는 이제 톨레랑스라는 말로 다름을 존중하라라고 하는데, 공자님 말씀을 적은 논어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그랬습니다. 즉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동화시키지 않으면서 획일화하지 않으면서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여 소인은 동의불화, 즉 같으면서도 화목하지 못하다. 이것이 그 바깥 세상에서 보면, 한반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정말 동의불화하는, 별 차이도 없으면서 불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성찰할 것을 되돌아볼 것을 끊임없이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름을 존중하라. 바로 그럴 때 다양성이 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름이 존중될 때 내가 존중받는 이런 것인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은 뭐냐 하면,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찰 이성이 성숙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아직 낮은 수준의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점은 그런 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 성숙의 모색이 정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위에 매달립니다. 자기 성숙의 모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은 제가 좀 비판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아까 정명이라는 걸 중요시한다고 그랬을 때요. 한국에는 일종의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인종주의가 특히 그 앞에 뭘 붙일 수 있냐면 GDP 인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소득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주 심한 사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물신주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경제주의라는 것이 결합돼서 나타난, 그리고 성찰 이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성숙의 모색이 정지된 사람들,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는 사람들, 놀랍게도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룰 수 없음에도 이미 존재의 완성 단계에 이른 양 전혀 사유나 이런 것을 수정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고집만 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우위에 매달리는, 그래서 나는 남자다, 또는 나는 경상도 남자다, 또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것을 통하여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 만족해하려는 이 저급함이 이 관철되는 이런 것을 또 들쑤시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이 자기의 영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역 정선이 이런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은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어서 이성적 동물, 합리적 동물이어야 하는데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너무나 많이 한국에서는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라고 했을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합리화하냐 하면 우열관계로 이 차이를 우열관계로 매개하는 거죠. 남성은 우등한데 여성은 열등하다. 따라서 열등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걸 합리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종교와 사상의 차이입니다. 종교와 사상의 차이는 우열로 매개하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 매개합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 나의 사상은 선인데 너의 종교, 너의 사상은 악이다. 그러면 악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 분쟁이 얼마나 잔혹한 일을 벌였던가. 사람을 정말 화형시키고 그리고 정말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도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나는 선인데 너는 악이다. 악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제거해야 되니까 불에 태워 죽이고 꼬챙이로 꿰서 죽이고 하는 이런 잔인성을 보이면서도 전혀 그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이 종교와 사상은 나와 남의 관계, 다른 것을 관계를 우열관계 정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악으로 나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이런 점인데요. 바로 그런 16세기에 그런 경험을 가졌다면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바로 20세기에
사상과 체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이런 우리 정말 한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인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신의 그 잔인하게 사람 잔인성을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걸 또 합리화하기도 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성찰했는지에 대한 물음은 지금 우리 사회의 지금 현 단계를 보면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죠. 실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 것에도 저는 이 다수와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그 다음에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성이 이 다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있어서, 특히 같이 한번 그 다름에 대한 존중을 정말 각별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어서 제가 그런 그 기회 있을 때마다 톨레랑스라든지 뭐 이런 많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불행히도 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폭력은 현재 진행 시제로 우리 눈앞에서 계속되는 것 같아요. 성찰하는 의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도 끊임없이 내가 가진 신앙, 종교라는 게 어디로부터 비롯된 건지,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당연히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없으니까요. 제도가 주입을 한 건지, 내 스스로 성찰하면서 가진 건지 끊임없이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궁금해서 선생님께 계속 질문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좌표 책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또 살아오면서 느끼고 또 의문시했던 거, 모든 주제들 관계없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드리고 또 대답도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프랑스나 스웨덴을 오늘 가장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과거의 우리 기독교의 역할과 현재 프랑스나 스웨덴에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혹은 비전을 제시하는 기독교의 역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스웨덴의 상황은 제가 그 기독교 역할이나 이건 잘 모르고요. 그 대신에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워낙 프랑스라는 사회가 카톨릭 전통이 강한 사회여서 이 카톨릭의 그 프랑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했던 역할에 대해서, 물론 거기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점도 있죠.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프랑스는 제가 아는 그 저기를 보면 지금 국민의 65% 정도가 카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흔히 개신교라고 하는 는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주민들이 워낙 무슬림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약 4%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2%, 그 다음에 불교도가 1%로 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 온 이주민들인데요. 아무튼 근데 65%가 카톨릭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일생에 걸쳐서 3번만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성당에 영세 받을 때,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역시 그 카톨릭의 전통이 아주 강한 나라에서, 옛날에는 이 카톨릭이 어떤 면에서 사회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외려 저항했던 부정적인, 근데 최근의 상황은 그래도 역시 이제 카톨릭이 물론 보수성을 띠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가 CCSF대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요. 그건 어떤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프랑스의 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인데 북한의 최초로 구호 활동을 켰던 그런 그 단체가 바로 프랑스의 그 카톨릭 단체였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꼭 카톨릭 전체로 봤을 때는 다른 남미나 남유럽 쪽 보다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프랑스의 카톨릭이 그래도 좀 진보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베 피에르의 그 에마우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은 이제 사회의 어떤 그런 이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이런 것이 천주교 성당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아주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제 엠네스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양심수들에게 이제 후원하는 편지도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이 프랑스 카톨릭 교회의 각 교회마다 모임이 아주 많은 교회 대부분이 그런 활동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그런 지원 활동을 하는 연대 활동을 하는 그런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청소년 모임도 그렇고 청년 모임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저에게는 꽤 새롭게 다가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충 그런 정도로. 예, 또 질문하실 분 표해 주시면. 예. 뒤에 분이 먼저 드셔가지고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것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학교가 군대식 학교를 많이 닮았다는 말씀을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지배층의 논리를 가리키는 부르디유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는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러면 학교의 개혁 방법은 단지 학교에 벗어나서 대안학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개혁의 방법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학교의 존재 이유나 존재 목적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학교가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을 형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군국주의 일본 시절에 정초된 학교가 제대로 탈바꿈하지 않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정말 공교육이 제대로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현 단계에서 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 당연히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그 학교를 그대로 보내게 되면 지배 세력이 요구하는 그런 의식만 주입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을 통하여 비판적 사유 자체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인간이 비판적 사유의 주체여야 되는데 그 점에서 참 많이 이제 고민할 것 같고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로 볼 때 그러니까 전제가 저는 민주공화국의 주체를 길러내는 학교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프랑스에 가시면 프랑스의 아무 학교나 교문을 한번 두리번거리시면 필연코 세 개의 글자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곧 자유평등박애라는 세 개의 글자죠. 바로 프랑스 국가가 이념이, 프랑스 국가의 기본 이념이 바로 그 삼색기 아시잖아요. 청백홍 세 개의 깃발로 세 색깔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유평등박애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프랑스 국가의 기본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를 프랑스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면 대한민국 학교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가치인 것이죠. 제가 지금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가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민주공화국에서 공화국이 갖는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화국을 영어로 옮기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죠. 공화국은 영어로 리퍼블릭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퍼블릭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소멸됐어요. 왜? 공익을 지향하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실제적인 지배 세력이 된 게 아니고 일제 부역 세력들이, 즉 사적 안위와 영대를 추구했던 세력들, 철저한 사회추구 집단들이 언필칭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민주공화국의 실제적인 주체가 되어버린 이 점은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도가 아니고요, 옷을 뒤집어 입은 꼴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익이라는, 이러한 사익을 추구했던 세력이 민주공화국, 민주주의와 공공성, 공익을 토대로 하는 나라의 실제적인 지배 세력이 되었다는 점이, 이 점이 아까 말씀드린 이 보수, 한국의 보수가 이게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이지, 이 세력이 철저한 사회추구 집단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퍼블릭, 이 리퍼블릭이라는 말 자체가 레스푸블리카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고요. 이 말이 공적인 일입니다. 그 말 뜻이. 그러니까 바로 이 퍼블릭, 공개념, 이것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KTX 그거 이른바 사유화, 민영화라는 이름에 그걸 바로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점들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한국의 공교육이 우리들에게 공공성의 가치를 공유시켰나? 전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가치를 강조해야 되는 우리 학교에서 주로 뭘 강조했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공방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 무슨 질서, 이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강조점들이, 민주주의와 공공성은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죠. 거기에 비하여 방공방첩, 질서, 그 다음에 그 국가 경쟁력, 이런 것은 그렇게 포장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가치로 포장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가진 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치죠. 방공방첩, 질서, 국가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객관성이라고 요구받는 것에, 그 객관적 진리라고 요구받는 것의 절대적인 다수는 지배 세력의 주관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 관철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방공방첩, 질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소거된 이런 점이 제가 볼 때 학교에서 옛날 일제 때의 군국주의 일본 시절의 학교가 그대로 학교 구조도 유지되고 있듯이 그 학교의 인적인 그런 지배 구조도, 관리 구조도
소위 말하는 교장 임용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학교라면 학교 자체가 민주주의가 그런 그 의사 결정에서 중요하게 작동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세 주체가 실제적인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근데 실제 지금 한국의 학교의 실제적인 주체는 관리자라는 이름의 교장, 교감입니다. 이런 것이 다 군국주의 일본 시절에 시작된 이 구조가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교가 정말 제가 가장 심각하게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또 질문 하실 분 손으로 표해 주시면. 저희 벙커원교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참 마음이 이렇게 아주 편안해지고 아주 그냥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1, 2학년 때 소위 운동권에 속해서 고대 간행 한국문화사 대계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런 거 다 필독했고요. 한 1000페이지 이상 되는 모택동 사상도 읽었고요. 공산대 짜라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여튼 필독서를 전공은 저리 가라고 그거를 열심히 읽었고요. 또 이렇게 농활로 골켜 다니고 형사한테 쫓겨다니고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6학년인데요. 사람마다 타고난 어떤 유전자, 내가 노블리스다 라는 어떤 그 타고난 태생을 정말 버리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정말 선생님 말씀이 옳으시고, 또 우리 벙커원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옳고, 우리 국민 TV에서 지향하는 바도 옳고, 전부 옳으신데 실상 제가 막상 전위대로서 파이터로 싸운다고 하면은 저는 촛불을 한 번밖에 들러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평화님이 촛불을 안 들러나가면은 막 화내실 것 같아갖고 딱 한 번밖에 못 들러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겁도 나고 어떤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청년 시절에는 이제 우리 동지들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현재 저로서의 어떤 유전자가, 저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김용민 PD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용범이라고 슈퍼스타 K 하는 연예계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의 자식을 보면서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제가 가끔 그래서 우리 벙커원 형제들한테 좀 침을 맞을 때가 있어요. 당신 그따위냐, 좀 더 배워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단을 맞을 때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더 배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태생이라는 게 그것도 우리가 다양성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예, 저 사람이 이제 의식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바로 저는 이제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어떤 그 타고난 정서가 있죠. 좀 유전자라는 표현보다는 타고난 정서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그것이 이 한국의 경우에는 잘못된 지배 세력의 지배 체제에 의하여 그렇게 주입된 의식에 의하여 바로 그런 인간적 정서가 억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서 의식화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잘못된 의식을 주입받은 것을 걷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죠. 그래서 그가 본디 갖고 있었던 인간 정서가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선배 잘못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촛불 시위나 이런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건 뭐 다 사람마다 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좀 더 좀 생각이 사유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계몽사상가가 한 말입니다만 볼테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광신자들이 열성을 부리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광신자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광신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열성에 비추어 또 나아가서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우리처럼 공익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열성에 비추어 우리가 공익을 지향한다면 의지로 열성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볼테르에 의하면 광신자들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연역할 수 있는 것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성적일 수밖에 없다. 그 자체의 열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저는 이명박 정권이나 지금 정권도 별 차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이 정서적 측면에서의 이 지지 토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익 추구 집단이 갖는 열성, 그 다음에 극단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의 열성, 뭐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갖는 열성, 그 다음에 이건 광신까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바로 개신교 일부 주류 흐름이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갖는 열성,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주류 지배 세력의 정서적 토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비하여 우리처럼 공공성을 지향하고 사회 정의를 지향하고 그리고 정말 이 인권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의 열성이 내재되어 있는가? 광신이나 사익추구나 극단주의는 그 자체의 열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성을 의지로 결합해야 그때 비로소 그들과 균형을 겨우 이룰 수 있는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말은, 이 격언은 아직 생태주의가 발전하기 나오기 전에 일이어서 잡초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만 사용될 때의 격언인데요. 이런 격언이 있죠. 우리는 잡초를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이 격언이 주는 의미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지나친 이상을 앞세우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희망이나 이런 걸 앞세우면서 잡초를 일거에 없앨 수 있는 날이나 어떤 그런 특단의 어떤 기회, 그런 거에 희망을 걸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점이 바로 그 점도 역시 일상 속에서의 혁명, 일상 속에서의 열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뭔가 막연하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잡초가 일거에 없어지는 어떤 날이 있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내 주위에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는 이런 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누군가 대신 또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잡초가 없어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런 희망 속에서 이 잡초 뽑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결국 온통 세상이 잡초밭이 되어버린, 이러니까 그때 와서 개탄하고 푸념하고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참 많은 부분들을 반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벙커원 카페에 우리 교회가 빌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많은 시간이 남진 않았습니다. 한두 번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보고요.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한 2시에 가지고 앞에 분부터 문자하고.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을 수도 있는데 좀 짧게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그중에 생존에 대한 공포, 생존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노는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되는 게 무섭다고. 왜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힘들다고. 어른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뭔가 좀 자유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벌써부터, 뭐 그렇다고 걔가 뭐 과외를 많이 받거나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벌써 아이들까지 그렇게 내면화되어 있구나, 공포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 어떤 화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계되는 게 또 하나는 행복 이데올로기 같은 건데, 요즘에 카스를 보면, 카카오 스토리 아시죠? 카스를 보면은 너무나도 행복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올라오는 거 보면 좀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데, 사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살지 자랑하지 않는데 거기 와서 서로 되게 행복을 비교하거든요. 나 이만큼 살고, 나 우리 집이 이렇게 돼 있어, 뭐 가구가 이렇고 냉장고가 이렇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근데 이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고, 막 되게 화도 많이 내고, 막 그 서로 비교하면서 굉장히 되게 쪼그라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 사회를 되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이냐. 되게 사실 답은 어떻게 보면 주체성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주체 역량이라는 게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라,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냥 노예로 살고 싶어 해요. 너 노예야 얘기해도 괜찮아. 그냥 뭐 다 이렇게 사는데, 솔직히 뭐 그러면서 뭐 아파트 좀 괜찮은 거 살고 차 좋은 거 살면 적당히 노예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너도 노예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론을 하게 되고,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주체로 살아갈 때 어떤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사실 주체로 산다는 건 감당해야 될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나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근데 그게 너무 버겁고 싫고 귀찮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가야 될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좀 적었었는데, 이건데 제가 이지성, 안철수, 김난도, 강신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이지성이라는 사람은 자기계발서를 뜬 사람이고, 안철수는 멘토, 김난도는 힐링, 강신주는 요즘에 인문학이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싶진 않은데,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현상들. 요즘엔 뭐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고 싶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멘토를 찾기 시작하고, 멘토를 찾다가도 잘 안 되니까 막 치유받고 싶어하는 힐링. 그러다가도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엔 인문학을 찾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기르거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기보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역시 자기계발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사실 인천에서 제가 독서 모임을 잠깐 해봤었는데 인문학 독서 모임을 했는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인문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그 스티브 잡스처럼 뭔가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좀 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창조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주체성 얘기하고 성찰 얘기했다가 결국 모임이 깨져버렸는데 그 사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어떤 인문학의 요즘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질문하시면서 이미 스스로 다 답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일 뿐이고요. 결국 가치관이 문제인 거죠. 사실 노예로 편하게 살겠다라는 것이 뭐 실제적으로 한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풍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인문학조차도 이제 어떤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소유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과 인문학의 열풍이라는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도 실제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인 것이 분명하고, 열풍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역시 하나의 장식품처럼 소유하는 또는 소유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인문학이 동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결국은 자기 삶을 어떻게 한번 오고 되돌릴 수 없는 이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자기 형성의 자유라는 개념을 저는 젊은 분들이라면 끌어안고 살았으면 그걸 기대하죠. 자기 형성의 자유라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책에 서명하면서 그 책을 받으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화두로 끊임없이 제기하는 게 소박한 자유인입니다. 소박한 자유인. 결국 이 엄청난 경제적 공포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 행복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속에서 제가 꼭 어떤 긴장 속에서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박한 자유인의 개념이죠. 자유인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나의 능력과 나의 개성과 이걸 내가 속한 사회에 작용시켜서 사회에 작은아마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보람과 의미를 느낄 때에 그것을 곧 자아를 실현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를 통하여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모두 다 자유인을 지향할 겁니다. 내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그 행위를 통하여 생존이 담보되는 사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둘 다 자아 실현도 소박한 것에 멈출 줄 알아야 하고, 생존 조건은 특히 더 소박함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소박한 자유인이라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 한국 사회의 지금 상황에서 그 소박한 자유인이라는 이런, 또 그 전에 자기 형성의 자유라는 이런 걸 그만큼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그 노예로서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건 결국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사실 저한테도 이제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이 소박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성의 자유이고, 저는 나름대로 인간이 추악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름다워지는 데는 한계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는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긴장을 죽는 순간까지 그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저의 어떤 삶의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소박한 자유인이 이런 것인데요.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여러분 삶의 최종 평가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최종 평가자는
감히 누가 평가할 수 없고 여러분 자신이죠. 결국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처음 오실 때 질문이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막 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이 짧아가지고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자녀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녀가 3명인데요. 제가 요즘 그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그 공교육에 대한 문제들, 그 해결화되고 애들의 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물론 그런 교육을 받고 컸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좀 어긋나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닿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는데 이 길로 내가 애들을 이제 꼭 이걸 가야 되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 애들을 내가 이리로 보낸다는 것은 부모로서 이것도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95% 이상의 학생들이 다 그쪽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애들을 그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중들 그 틈에서 빼내오는 게, 다른 길로 보내는 게 이 과연 현명한 짓인지, 걔들이 만약에 20살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치관에 애들이 생각이 굳기 전에 그 조그만 애들을 제가 과연 우리나라 지금 이 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키워야지 진짜 올바른 것인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잘 모르겠고요. 저보다 많이 사실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께서 그 후배 세대들에게 지금 교육 이 문화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할 텐데요. 역시 조금 앞에 나온 질문하고 맞물리는데, 결국은 이 자녀에 대해서도 그 불안이 있어서 이제 그럴 터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규정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규정할 능력,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 라는 이런 규정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빠의 처지에서 지금 아이들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그런 것에는 한편 아빠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신이 내 삶에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다, 아무리 세상이 팍팍하고 그래도 그리고 내가 소수자의 처지이고 그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 소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다면 내 아이들도 나처럼 살아가면 될 것인데 라고 하여 크게, 물론 걱정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빠 자신이 내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는 역시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이런 그런 점이 당연히 다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벙커원 교회 소모임 중에 현대연이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선생님 모시려고 했는데 교회가 때마침 일정이 겹쳐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분 오늘 모시고 말씀 듣고 우리 자신 또 공동체,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